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던 트럼프와 푸틴의 오만한 확신이 불과 며칠 만에 러시아 본토를 집어삼킨 불바다가 되어 되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는 먼저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카드가 없다고. 그 뒤를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익숙한 오만함을 잔뜩 얼굴에 띄운 채 카메라 앞에 서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점령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더 많이 잃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이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한술 더 떴다. 트럼프가 내놓은 평화 구상 외에는 어떤 안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유럽은 러시아가 서둘러 협상장으로 달려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크렘린은 마치 거대한 거울 앞에서 제 모습에 도취된 사람들 같았다. 서로를 향해 박수치며 승리의 포도주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이미 전쟁의 향방을 결정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키이우는 이 오만함의 외교 탁자가 아닌 전장으로 대답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 서서히가 아니라 거의 즉각적인 인과응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응수했다. 푸틴이 그 허세 섞인 위협을 내뱉던 바로 그 시각, 러시아 전역의 곳곳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첫 번째로 멈춘 것은 수도 모스크바의 에너지 심장이었다. 모스크바 인근의 핵심 발전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러시아 수도권을 지탱하던 전력 혈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어서 노보로시스크의 군함들, 투합세 인근의 송유관과 정유시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다.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소식은 그리 낯선 뉴스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로스토프주의 도시 타갈로그에서 찾아왔다. 러시아 공군의 가장 희귀하고 극비에 속하던 실험용 공중 레이저기 A-60이 경납고 안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도 우연한 폭발이 아니라 정교하게 구성된 공격 패키지의 일부로 완전히 파괴됐다. 타갈로그 시민들이 밤새 촬영해 올린 영상과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도시는 약 20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폭발음으로 뒤흔들렸다. 러시아 공군의 심장부라 불리던 타갈로그 남부 공군기지 일대가 직격탄을 맞았고 Tu-95 전략 폭격기 경납고와 미래형 A-60 플랫폼이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활주로 주변은 포탄 구멍으로 벌집이 되었고 정비 건물과 테스트 시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스크와 투합세에서는 또 다른 치명타가 가해지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는 러시아 전쟁 자금을 공급하는 석유와 물류의 동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샤허리스 석유 터미널과 투합세 정유시설, 항만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러시아의 전쟁 재정을 지탱하던 오일 달러의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장면도 목격되었다. 노보로시스크 한복판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도 한 러시아 남성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항구 중심부에서는 곧 공포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공습과 함께 도심 곳곳의 민방위 확성기에서 핵공격과 화학공격에 대비하라는 경보방송이 흘러나온 것이다. 잠시 후 시당국은 방송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밤중에 울려 퍼진 그 단어들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는 완전히 붕괴되기 충분했다. 그날 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서방 언론은 영향력이 없다며 러시아의 RT와 스푸트니크가야말로 진실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러시아 시민들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대로 목표를 찾지 못한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되레 자국 아파트를 향해 떨어지고 민간 건물들 사이에서 폭발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확인된 것이다. 이 영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다. 러시아가 전선의 포탄 생산에만 집착하는 사이 자국 영공을 지켜줄 견고한 방공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내부를 향해 되받아치는 미사일들은 러시아 군사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폭로하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러시아 도시들이 공격을 받는 동안 푸틴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노래와 춤, 전통 민요 콜린카 공연을 즐기며 환대를 받고 있었다. 노천 무대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그의 얼굴과 그와 동시에 고향 도시에서 지하 대피소로 몰려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 아이러니 자체가 이미 정치적 메시지였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바늘을 조금 되돌려보자. 11월 25일로 돌아가면 그림은 더 분명해진다. 그날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평화 구상이 수정되었으며 새로운 버전의 평화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공개석상에서 트럼프와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평화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이우의 진짜 전략은 단순히 평화안 문구를 조정하는 데 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강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은 외교와 수사가 아니라 러시아 심장부를 겨냥한 실질적 타격이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공격이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키이우는 자체 개발한 파괴적인 국산 무기들, 즉 바르스제트 추진 UAV, 넷백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 등으로 공격 패키지를 구성했다. 푸틴의 제국은 지금 미사일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정권, 물에 떠보기도 전에 침몰하는 군함들, 공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철로 전락하는 군사 프로젝트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없었더라도 언젠가 스스로 붕괴했을지도 모를 구조적 부실을 상징한다. 이번 작전은 바로 그러한 내부 부패와 외부 공격이 동시에 겹쳐지며 만들어낸 종합적인 붕괴의 서막이었다. 이번 작전의 개념은 단순한 드론 공습이 아니었다. 미사일군, 해군, 특수작전 부대, 무인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 교리 아래에서 이뤄진 일종의 종합 타격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위 프레스티지어스한 목표는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베르프 항공과학기술 단지였다. 이곳은 단순한 항공기 공장이 아니었다. 러시아 군용 항공의 두뇌이자 심장, 그리고 유지 보수의 본산에 가까운 곳이었다. 특히 이 단지는 Tu-95MS 전략 폭격기의 현대화와 대규모 수리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었다. Tu-95MS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잇따라 타격해온 KH-101 순항 미사일의 주요 탑재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베르프 단지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장거리 공습 캠페인의 후방 병원이자 연구소, 조립 공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넵잼 순항 미사일과 바르스 제트 추진 무인기들을 조합해 수행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쓰이던 느리고 소음이 큰 프로펠러 드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늘 그렇듯 거대한 숫자를 발표하며 체면을 지키려 했다. 이번에도 249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간로그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활주로와 경납고에서 치솟는 화염과 연기, 그리고 폭발 후 남겨진 검은 잔해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타간로그 남부 공군기지에 주기되어 있던 A-60 실험용 공중 레이저기의 파괴였다. A-60은 평범한 수송기가 아니었다. 소련 시절 생산된 IL-76MD 수송기를 기반으로 공중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개조한 비밀 실험 플랫폼이었다. 이 비행기에는 적 항공기와 정찰기구, 나아가 위성 센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메가와트급 레이저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동체 후방에는 실제 전투용 레이저 시스템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기수 부분에는 목표를 탐지하고 조준하기 위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다. 즉, 이 기체는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주전과 공중 지배 구도에서 서방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우려 했던 상징적 무기였다. 타간로그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베르프 단지 인근 활주로에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항공기 한 대가 뚜렷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 기체의 실루엣과 위치, 폭발의 양상을 따져볼 때 그날 밤 불길에 휩싸인 것이 바로 A-60 실험기였다고 결론 내렸다. 소련 시절 단 2대만 제작된 이 실험 플랫폼 가운데 한 대가 11월 25일부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 실험기가 갖는 의미는 단지 군사기술의 진도계가 아니다. A-60은 모스크바가 우주와 공중에서 미국과 나토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상징적 자신감의 실체였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전시경제와 제재, 기술적 고립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이 플랫폼을 다시 복원할 현실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부품 조달부터 고급 인력 확보, 시험 인프라 재건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키이우가 이번 공격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가장 진보된 항공기와 실험 무기를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막을 힘도 다시 만들어낼 여력도 없다. 타격을 받은 경납고에는 Tu-95MS 전략 폭격기 3대도 함께 들어있었다. 이들은 현대화와 대규모 정비를 위해 베르프 단지로 옮겨진 상태였다. Tu-95MS는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 전력 가운데서도 핵심 축을 이루는 기종이다. 이 기체들이 안전하게 이륙하고 장거리를 비행하고 다시 돌아와 재정비되는 과정 전체가 베르프의 기술 인프라에 의존해왔다. 그 인프라가 한밤에 불타버렸다는 것은 단지 비행기 3대를 잃었다는 차원을 넘어 러시아 장거리 공습 능력 전체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의미다. 이번 공격 패키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무인기 전력의 눈과 귀가 되는 몰리아 UAV 생산 시설도 함께 노렸다. 이곳은 전선의 표적 탐지와 포병 교전, 장거리 정찰을 담당하는 무인기들의 생산 거점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드론 생산 라인을 타격함으로써 크렘린의 기술적 몰락을 상징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같은 시간대의 타갈로그 공습과 병행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군과 특수작전 부대는 노보로시스크와 투합세 일대의 결정적 석유 인프라를 정밀하게 타격했다. 노보로시스크는 흑해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둔 기지이자 러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 거점이다. 샤허리스 석유 터미널의 원유 적재 시설, 배관 매니폴드, 항만 하역 설비가 피해를 입었고 투합세 정유 시설 역시 폭발과 화재로 가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타격은 러시아 해군의 군수 능력에도 직격탄이 되었다. 항만의 핵심 부두의 저반에 있던 1171형 대형 상륙함 한 척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크림반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주력 전력을 빼낸 흑해 함대는 그나마 새로운 피난처라고 믿었던 노보로시스크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샤허리스 터미널과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S-300, S-400 방공 시스템의 포진 위치 역시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최소 한 기의 S-400 발사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방공 우산은 속이 텅 빈 채 비싼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 모든 일은 단지 군사기술의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 아니었다. 전쟁의 중심축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평화안과 그로 인한 외교적 기류 변화까지 겹쳐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그나마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군사적 기반을 닦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타갈로그 공습이 진정한 악몽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지 A-60 실험기 하나를 불태웠다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은 러시아가 보유한 또 다른 희귀자산, 바로 A-50 조기경보 통제기들의 유지 보수와 개량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유일 거점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초반부터 A-50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며 러시아 방공체계의 눈을 하나씩 뽑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전장에서 날아다니는 기체를 떨어뜨리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아있는 A-50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유일한 병원 자체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만약 베르프 단지의 기술 인프라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경납고와 시험장, 정비시설들이 폭발과 화재로 초토화된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러시아가 남은 A-50 전력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A-50이 없다면 러시아 전투기들은 자국 영공에서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도 눈이 먼 상태로 떠다니는 신세가 된다. 방공망 전체의 그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지휘해줄 눈과 두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꿈꿔온 최적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하나하나의 격추에 매달릴 필요 없이 러시아 공군 전체를 장기적인 암흑 상태에 빠뜨리는 전략적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이 공백은 당장 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미사일의 탐지 능력과 요격 과정이 흔들리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이 러시아 전략 시설에 타격을 가하는 빈도와 깊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가 수행해온 장거리 미사일 공습은 점점 더 비효율적이고 더 위험해지고 더 자주 실패하게 된다. 이미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겨울마다 괴롭혀온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증가하는 비용과 줄어드는 효율 사이의 모순에 부딪혀 있었다. 이제 Tu-95M 폭격기 정비와 개량의 핵심 거점인 베르프 단지가 멈춰선다면 그 공습 캠페인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비를 받지 못하는 전략 폭격기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와 다를 바 없다. 장거리 비행을 위한 엔진과 항법 시스템, 전자장비를 제때 교체하고 점검하지 못하는 순간 이 비행기들은 이륙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한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겨울마다 쏟아붓던 미사일 공습의 빈도와 강도는 베르프 단지의 운명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A-60의 상실은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군사력 균형이라는 더 큰 판에서 볼 때도 꽤 상징적인 전환점이 된다. 현대전에 있어서 우주는 가장 중요한 전장 가운데 하나다. 정찰 위성과 항법 위성, 통신 위성 없이는 미군과 나토군도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를 수 없다. A-60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서방의 우주 기반 눈과 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러시아의 야심을 상징했다. A-60의 목표는 단순히 적 항공기나 고고도 정찰기구를 격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과 나토가 의존하는 위성들의 센서를 소실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만약 이 플랫폼이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면 러시아는 향후 미중 갈등이나 나토와의 긴장 국면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타갈로그의 화염은 이 가능성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A-60이 불타버린 지금 러시아는 잠재적인 향후 대충돌에서 서방의 위성 네트워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다. 우주 기반 정보망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추격자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나토가 한숨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첨단 이미지의 마지막 잔재 하나마저 잃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군사 기술적 손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심리적 충격이다. 노보로시스크에서 울려 퍼진 화학 공격, 방사능 위협, 폭풍 경보 방송은 단순한 해킹 사고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다. 그 경보 시스템을 해킹해 핵과 화학,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러시아 시민의 귀에 직접 꽂아 넣은 그 순간 우크라이나는 심리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셈이다. 아이오딘 복용을 권고하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잠시나마 실제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는 약국으로 달려가고 누구는 지하실로 뛰어들어갔다. 그 혼란은 비록 몇 시간 뒤 해프닝으로 정리됐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국가가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와 동시에 로스토프, 크라스노다르, 소치 등 남부 지역에서는 민간 항공 교통이 대거 중단됐다.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되면서 러시아 상류층이 즐겨 찾던 휴양지들은 순식간에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했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 콘드라티예프가 우리 지역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크렘린이 감추려 하던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 승전보가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일종의 전략적 체크메이트 과정에 가깝다. 타갈로그 공격은 이 전쟁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사건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타갈로그와 로스토프 지역을 S-400과 판치르 방공체계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왔다. 크렘린의 군사교리는 이 남부 거점을 통해 흑해와 크림, 도네츠크 전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바르스 제트 드론과 개량형 넷벤 미사일로 이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한 S-400 포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건물이 정확히 타격을 받은 사실은 러시아 방공우산이 구멍투성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값비싸고 덩치 크고 정적인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싸고 빠르고 유연하게 개량 가능한 우크라이나의 21세기형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수십억 루블을 쏟아부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A-60 같은 종말 무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과 미사일 몇 발에 무너져 내린 것은 현대전의 아이러니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파산 선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20세기식 대량 포병과 중전차에 집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낡은 거인을 21세기식 전술과 기술로 사냥하고 있다. 타갈로그의 불길 뒤에 숨은 결정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크림에서 로스토프에 이르는 러시아 남부 공군 전력을 한꺼번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접근했다. 타갈로그는 러시아 남부 전선의 군수와 기술 지원의 중추다. 이곳이 불안정해지거나 베르프 단지가 장기간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크림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의 방공망과 공군 운용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크림의 여러 공군 기지와 항공 전력을 타격해온 상황에서 이번 공격은 그 기지들을 뒷받침하던 주요 혈관을 잘라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A-50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Tu-95가 현대화를 받지 못하며 각종 UAV 생산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자포리자와 헤르손 같은 핵심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사실상 눈멀고 귀먹은 상태로 싸워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노려온 장기적 질식 전략의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전선의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의지를 떠받치는 산업 군수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타격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공장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던 산업 물류 구조 전체를 겨냥한 일종의 구조적 폭격이었다. 타갈로그의 기술 인프라와 더불어 노보로시스크와 투합세의 석유 터미널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경제적 혈관까지 함께 조여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결국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오는 돈으로 유지된다. 노보로시스크와 투합세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원유를 대량 수출하는 핵심 관문이다. 이곳의 적재 능력이 떨어지고 공급망이 교란되면 러시아 국가 예산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것은 단지 숫자상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원유 구매자들에게 러시아산 에너지는 더 이상 안정적인 공급원이 아니다라는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결과가 된다.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과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친다. 정유시설과 터미널이 공격을 받으면 결국 국내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주유소마다 휘발유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 시민들도 전쟁의 대가를 체감하기 시작한다. 설령 지갑에 돈을 들고 있어도 넣을 연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정치적 분노로 직결된다. 이런 구조적 위기는 모스크바 내부 정치에도 미묘한 균열을 만든다. 크렘린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겨울 동안 얼려버릴 것이다라는 서사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연료 부족과 물류 혼란이 러시아 국내에 먼저 닥친다면 얼어붙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의 일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으로 향한다. 왜 우크라이나는 하필 트럼프의 평화안이 전 세계 외교 의제를 뒤덮고 있을 이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이고 위험한 공격을 감행했을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게 거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에 가깝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영토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구축해온 돈바스 방어선 너머의 추가 영토까지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방어선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수년의 시간과 수많은 인명을 희생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규모는 크지만 그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인구 구조의 악화와 경제 제재, 사상자 누적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끝없이 전선에 병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안이 러시아에게 이런 전략적 보상을 안겨준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평화안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가하는 제한이다.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군 규모를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여야 하고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쟁 초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능력들을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피와 시간을 들여 어렵게 구축해왔다. 바르스 제트 드론, 개량형 넵템, 장거리 타격용 자폭 드론과 미사일 네트워크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비대칭 전략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키이우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적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만 그나마 불리한 조항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군사적 격상은 냉정하게 보면 평화협상을 위한 출혈성 선행 투자라고 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손실의 강도뿐이다. 영토를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오든 러시아가 감수해야 할 비용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만 푸틴과 크렘린의 선택지도 줄어든다. 이 점에서 타간로그와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푸틴을 정치적 덫에 가두는 효과를 낳는다. 푸틴 권력의 근간은 러시아는 뚫리지 않는 요새라는 이미지였다. 서방의 제재와 나토의 압박 속에서도 최소한 자국 영토만큼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의 지지 기반을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불길은 명백하게 러시아 본토로 옮겨왔다. 타간로그 공습과 노보로시스크의 화재, 남부 휴양지들에서의 항공 통제, 민방위 경보 해킹 사태, 아파트 단지를 때리는 방공 미사일 오발까지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약속했던 안전한 요새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내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공군의 심장과 흑해의 주요 항만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는 우리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이는 전장의 패배보다 더 위험한 결과일 수 있다. 푸틴이 서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그는 전쟁을 끝내는 지도자라기보다 패배를 인정하는 약한 지도자로 보일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강경 노선을 고집한다면 자국 영토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칠 수밖에 없다. 푸틴 앞에 놓인 것은 승리와 패배의 선택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약점뿐이다.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그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는 균열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진짜 전략적 함정이다. 결국 질문은 이 지점으로 모인다. 러시아는 과연 이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크렘린의 선전이 만들어낸 가상 승리 서사가 타간로그와 노보로시스크의 불길 앞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의 실제 비용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전선의 병사들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평범한 시민들인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그 답을 이미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리 선전 방송을 늘어놓아도 지울 수 없어 보인다.